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밤인데요.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지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조국 흑서가 결국 내일 시판이 됩니다. 이 언론에서 그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보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350여 페이지 되는 책을 쉽게 다 빨리빨리 읽기에는 조금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연 이제 조국 흑서에 나와 있는 얘기가 어떤 얘기로 되어 있는지 그 핵심 요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시간이 바쁘시더라도 제가 핵심만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꼭 끝까지 다 한번 들어주시면 그야말로 우리가 이 조국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정권과 싸우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론을 무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팩트를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의미를 또 분명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 중에는요, 조국이 이대로 가면 결국 재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재판이 되겠지만은 이대로 가면은 결국 조국이 무죄가 돼가지고 대선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저자들의 생각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 이 조국은 가짜를 가지고 우리 국민을 선동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렇지만은 이 조국 흑서를 지은 저자들은 팩트와 논리로 문정부와 힘든 싸움이지만 이 싸움을 시작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국 흑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바로 끝까지 싸운다. 이런 의미에서 의리 오인, 그래서 독수리 오형제 이렇게 지금 닉네임이 붙여져 있을 정도로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이 조국 흑서를 써냈어요. 그러니까 조국 흑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조국 백서가 3억 원이나 들여서 만든 책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과 싸우는 것인데 결국 조국 백서 왜 나왔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전제하에 의혹만 가지고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 나쁜 관례를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 국민한테 선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항복을 한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바로 조국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조국이 무서운 거예요. 장관 안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각자 우리 국민들 다 생각은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는 그 생각, 저의 생각과 이 결론적인 얘기는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익히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국과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이 책을 쓴 5명의 저자는 정말 용기 있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식인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도 이 조국 흑서의 내용은 꼭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국 흑서는 민주주의는 어떻게 끝장나는가. 이것이 부제고요. 주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책을 쓴 사람들은 저널리스트 강량구, 그 다음에 권경의 민변 변호사, 그 다음에 김경률 참여연대 회계사, 그 다음에 서민, 그 다음에 교수고요. 하나는 진중권 이분입니다. 이렇게 5명 독수리 오형제가 쓴 책이에요. 자, 그래서 한다면 이 책은 총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 내용, 장별로 어떤 내용이 이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지 1장서부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논객, 5명의 논객 여러분들 이미 다 잘 아시죠? 그래서 서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제 이 책을 시작으로 현 정부와의 싸움을 시작합니다. 물론 이 싸움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략이고요. 하지만 우리는 자신이 있습니다. 저들이 선전과 선동, 날조로 싸움을 거는 반면 우리는 오직 팩트와 논리로만 승부하니까요. 이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의 서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는 책 제목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 나와 있는 구절 중에서 따온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논객 5명이 나서서 책을 썼는데 조금 이 5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참여연대의 이 조국 장관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참여연대가 침묵하고 있는 데 대해서 분노해 이 참여연대를 탈퇴한 사람이 김경률 회계사예요. 그래서 이 김경률 회계사는 여러분들 기억나시겠지만은 당시에 작년 가을에 이 사모펀드와 관련된 비리를 아주 낱낱이 날밤을 새워가면서 분석해서 언론에
보도 자료로 낸 사람이 바로 김경률 회계사고요. 그 다음에 이 권경의 변호사는 민변에 실망해서 정권 비판에 나선 사람이 권경의 변호사고, 최근에 한상혁 방송통신 위원장이 이 권경의 변호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윤석열과 한동훈은 반드시 잘라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폭로한 사람이 바로 권경의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서민은 이름이 서민이에요. 진짜 이름이. 예, 이 단국대 의대 교수고요. 그 다음에 강량구, 이건 전 프레시안 기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요 의혹과 이슈를 놓고 대담하는 형식으로 해서 썼는데, 주로 비판한 대목은 탈진실, 그 다음에 미디어의 몰락, 팬덤 정치, 사모펀드, 586 정치 엘리트, 그 다음에 무너진 공정성의 신화,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문에서 이 저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네들은 TV, 만화, 영화 독수리 오영제다. 외계인과 싸우는 독수리 오영제다. 우리 5명은 입법 행정을 장악하고 사법권마저 가지려는 초강력 정권과 싸워야 하는 데다가 지구인을 가장한 수많은 문팬들의 음해와도 싸워야 한다. 이 책을 통해서 독자 여러분들이 조국 사태를 비롯한 현 정권의 치부를 알게 되길 빈다. 진리를 깨우친 우리의 숫자가 더 많아진다면, 여기서 우리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조국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정치적 색깔이 우파든 진보든 관계없고요. 조국의 위선과 민낯에 실증과 그야말로 진저리가 난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여기서 진리를 깨우친 우리의 숫자가 더 많아진다면 우리가 바라던 정의로운 세상을 앞당길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에 걸친 337종의 책 주요 내용, 아래와 같이 제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제1장, 이거는 뉴 노멀, 멋진 신세계가 열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 언론이 처한 현실을 사실보다는 편향된 신념이 뉴스를 지배하고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포스트트루 시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도 가짜뉴스가 판치고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고요. 이 진중권 교수는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른바 진보의 문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부터 계속 있었다고 본다. 다만 그때는 현 집권 세력이 야당이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것인 뿐인데, 이제 주류 세력이 되어서 내재해 있던 문제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기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진위보다는 핵잼, 노잼으로 바뀌었다며,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옳은 말을 하는 기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 재미있는 말을 해주는 기사를 요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진중권 씨는 유시민 씨가 동양대 표창장에 의존하는 걸 알고 있었다, 이렇게 알고 있다고 진중권 씨한테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시민 씨가 표창장이 가짜라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이렇게 진중권 씨는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승민 씨는 대안적 사실을 제작하여 현실에 등록하면 그것이 대안적 사실을 제작해서 현실에 등록하면 그것이 곧 새로운 사실이 된다며, 걱정 말라고 불안해하는 나를 안심시키기까지 했다. 이걸 보면 유시민 씨가 얼마나 이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고 그야말로 비양심적이고 비정의적인지 알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진중권 씨의 평에 의하면 유시민 씨는 주관적 희망과 객관적 현실을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진중권 씨는 김어준 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약간 사이비 교주 같아서 자기가 말하는 것을 자신이 그대로 믿을 수도 있다고 본다. 그리고 본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할 때 겉으로 티가 나는데 김어준 씨는 자기의 거짓말을 스스로 믿어버린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 전체가 종교화되는 것이라고 본다. 신천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자체가 바로 신천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장 미디어의 몰락, 지식인의 죽음, 이런 이 챕터인데, 여기서 저자들은요, 이 조국 사태로 상징되는 언론의 평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민 교수는 이 MBC, KBS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 편을 드는 수호 방송이 되었다. 특히 MBC의 변신은 놀라울 정도다. 그리고 박근혜 탄핵 시기에 다른 모든 언론이 최순실 씨 관련 보도를 하고 있을 때 MBC에서는 북한 미사일 소식 같은 게 항상 톱 뉴스였다. 그런데 지금은
PD수첩에서 조국 전 장관 딸 표창장을 옹호하고 있고, 또 스트레이트에서는 윤석열 총장 장모 이야기를 무려 3회에 걸쳐서 다루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KBS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 대해서는 이 언론 왜곡 사례를 비판한 게 아니라 다르게 볼 수 있는 사안을 자기들이 믿고 싶은 진실로 선동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진중권 씨는 또 주진우 씨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기자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운 사람이다. 진실을 추구하고 사실을 보도하는 기자라기보다는 기사를 정치적 공격 무기로 활용해서 정적을 끝까지 물고 들어지는 사냥개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진중권 씨는 세월호 고의 침몰설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연하면서 이 이야기를 예로 들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면 사람들이 헉, 그게 가짜예요? 이런 반응을 보인답니다. 그러면서 내가 놀라서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놀란다고 할 때는 진중권 씨가 놀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상을 해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하러 세월호를 침몰시켜요? 인신공양설, 김어준 씨가 그걸 한 거예요. 음모론의 가장 극악한 형태를 보여준 건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세월호와 관련해서 회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선악도 중요하지 않다는 게 바로 광노현 사건 때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 편을 위해서 진실은 왜곡해도 되는 것이고, 우리 편을 위해서 선악의 기준은 버려도 된다는 포맷, 그것이 문재인 정권의 권력과 만나 증폭되면서 미중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렇게 진중권 씨는 평가하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는 우리는 바로 이 진보 좌파 위선의 좌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제3장은 새로운 정치 플랫폼, 팬덤 정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정치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떠오르고 있는 팬덤 정치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중권 씨는 문팬의 구성에 대해서 첫 번째, 마지막까지 노사모에 잔류한 사람들, 두 번째, 맘카페 일부 회원들, 세 번째, 물질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사람들, 이 세 축이 바로 문팬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1번, 즉 마지막까지 노사모에 잔류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뽑아놓고 지켜주지 않아서 노무현 대통령이 저렇게 됐다. 이런 입장이고요. 맘카페 일부 회원들은 생일 광고, 굿즈 판매 등 예전 H.O.T나 잭스키스 팬클럽에서 활동하던 방식으로 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이 서민 교수는 문팬들은 문재인은 절대선이고 자신은 그런 문재인을 지지하니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누군가가 문 대통령의 잘못을 들춰낸다면 그건 곧 자신에 대한 공격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예. 그리고 이런 팬덤이 조국 팬덤으로 넘어온 것은 자연스러운 기결이라고 필자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진중권 씨는 카드를 깠는데 흠집이 나 있는 걸 보면 일단 손절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안 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인데 이 사람들이 택한 건 바로 허위와 날조를 통해서 조국이 죄를 안 지은 다른 세계로 가는 길을 창조한 거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민 교수는 정부 여당은 팬덤을 이용하는데 재미가 들린 나머지 팬덤에 먹혀버렸고 지금은 팬덤에 이끌려 표류하고 있는 중이다. 더 나쁜 건 소위 문팬이라는 팬덤은 비교적 조용히 태극기만 흔들었던 박상호보다 훨씬 시끄럽고 뻔뻔스러운 존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4장은 금융시장을 뒤흔든 사모펀드 신드롬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권경의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98명의 고위공직자 중 조국 전 장관이 유일하게 사모펀드에 가입했고 그 후보자 조카가 사모펀드를 운영하고 공공 와이파이니 2차 전지니 등 국책 사업에 투자를 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었는데 게다가 주가 조작, 무자본 M&A, 횡령 등의 의혹까지 있다니 기가 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회계사 김경률 씨는 조국 전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자신들이 투자한 블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였고 자신들은 블루펀드가 어디에 투자했는지 알지도 못한다고 이렇게 주장했는데 설령 투자 당시에는 사모펀드 투자처를 몰랐다고 한다 하더라도 사모펀드는 자산운용 보고서를 작성해서 3개월에 1회 이상 투자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2019년 9월 기자 간담회까지도 몰랐다고 주장하는 거 조국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5장
세상에서 가장 짜릿한 도박 이렇게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진중권 씨는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이 불법은 없습니다 라며 공직윤리 문제를 위법과 합법의 프레임으로 전환시켰어요. 즉 윤리를 합법 그 다음에 위법 요 프레임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흐리려고 하는 것이죠, 본질을. 그래서 겉으로는 진보적인 법학자가 속으로는 자신의 전문적 법학 지식으로 법을 피해가면서 윤리적으로 의심스러운 짓을 해왔다는 게 씁쓸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위선은 싫다 586 정치 엘리트,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진중권 씨는 586 정치 엘리트들이 통일이니 해방이니 하는 이념은 정치권에 들어가면서 내다 버리고 사라진 이념 대신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혁명적 의리론으로 뭉쳐서 서로 이익을 챙겨주는 관계로 이 586 세대 정치인들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강남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라면서 물질적 기반은 과거 보수와 다르지 않고 그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 그들과 같은 방법을 썼기 때문에 조국의 반칙이 그들에게는 반칙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 교수는 현 집권층이 사법부 장악까지 노리는 것 같다. 이대로 간다면 조국 전 장관도 무죄가 나지 않을까 싶다. 그 경우 조국이 대선에 나설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진중권 씨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재판은 오래 걸릴 것이다. 최종심까지 가려면 다음 대선을 넘길 수도 있다. 다만 주요한 혐의에서 무죄가 되면 뭐 좀 해보겠다고 나서는 상황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7장은 무너진 정의와 공정의 회복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서민 교수는 총선 이후 민주당이 입법, 사법, 행정 모두에서 더 막 나갈 것이라 이러면서 공수처로 수사방해부터 할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공간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장악한 완전한 홍위병 세상으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강양구 기자는 구적폐 세력은 공익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라도 있었는데 신적폐 세력은 자기들이 하는 게 정의라고 생각한다. 내로남불도 그 대목에서는 나온다. 그래서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에서 벗어나지 못했듯이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했다. 트라우마를 동력 삼아 움직이는 정치는 결코 건강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조국 흑서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대략적으로나마 한번 접해 보신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국 흑서 상당히 인기를 얻으리라고 저는 보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최소한도 이 핵심적인 요지만이라도 꼭 주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제 방송 SNS를 통해서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는 팩트를 가지고, 그 다음에 논리를 가지고 합리적이고 냉정하게 현 좌파가 얘기하는 우리 국정의 실패, 좌파가 저지른 국정의 실패를 우리가 강력하게 지적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후손을 위해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춰야만이 우리가 그리는 세상이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